잘 돼. 네, 자 그러면 오늘 5월 4일 수요일 저녁 오늘의 게스트분을 또 모시고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키움증권의 이남수 연구위원과 함께 리오프닝 되면서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된 또 새로운 세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 특히 뭐 엔터미디어 이쪽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키움증권의 이남수 연구위원님. 키움증권 정말 대단한 회사죠? 네, 제가 있지만 정말 대단히 잘 나가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대단한 회사일까요? 저희 키움증권이 일단은 뭐 지점이 없는 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말 시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없던 것 무에서 이제 유를 창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언터처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이런 걸 여쭤봤을 때 바로바로 막 한 30초씩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키움증권의 이남수 연구위원님. 네. 일단 야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물론 실제로 안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아직.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해제가 된 네. 거니까요. 이때 이제 리오프닝은 좀 달릴 거다라는 기대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흐름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그 리오프닝을 평가를 하긴 아직 좀 일러요. 이제 네.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서 재미난 점은 아니지만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한다는 사이클을 한 번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주식은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얼마나 훌륭하고 폭발성이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데 네. 리오프닝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모멘텀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앞단에 저희가 전쟁도 있고 그렇죠. 원자재 가격도 있고 경기 불안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리오프닝이 지속될 수 있는 거야. 그 파괴력이 네. 그 이연 수요가 제대로 100% 나올 수 있는 거야라는 데 의문을 많이 던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리오프닝이 흔히 말하는 약발이 너무 약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불꽃이 타오르려다가 쉽게 꺼지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불꽃이 타오르려다 예, 타오르려다 꺼졌는데 아직 남아 있죠. 완전히 꺼진 건 아니고 그럼요. 불씨는 예, 살아 있고요. 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커질 불씨는 맞습니까? 아니면 사실 불이 붙어도 그냥 요 정도 그냥 쓰레기통 태우고 말 정도. 저는 네. 확실히 커질 불씨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네. 이따가 향후 이제 엔터주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엔터주의 이제 이연 수요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고 미국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그 이연 수요가 산업이라든가 제품의 특성, 어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충분히 이연 수요를 갖추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아직은 단계적으로 개화가 되지 못한 이연 수요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고민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기 불확실성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이 노출 효과에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거에 좀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런 시기가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쯤 된다라고 하면 리오프닝은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거는 외국인과의 왕래가 시작되는 하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얘기를 좀 리오프닝에 관해서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엔터주 쪽에 엔터주죠. 네. 많이 망가진 모양이 저는 뭐 이제 엔터주는 별로 많이 안 해봐서 네. 하이브 엔터주가 뭐 이런 친구들이 맞아요. 많이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의 퍼포먼스가 네.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엔터주 전체적으로 부진한 시장 흐름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작년 11월 얘기를 왜 꺼내냐면 넷플릭스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11월 중순이에요. 네.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 주가들도 11월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뭐 메타버스 ETF라든가 뭐 공통적으로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신시장이라고 신규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던 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는데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엔터주가 전고점까지 다 찍었습니다. 근데 저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하이브만 상승 그게 좀 제한적이었었어요. 근데 뭐 그러고 근데 다른 SM이라든가 YG, 뭐 JYP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그 과거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엔터주가 뭐 힘이 없다, 뭐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엔터가 향후 한 3년 정도 굉장한 강세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취약한 분기가 2022년 1분기입니다.
요거를 향후 잘 3년간 중에 제일 취약한 게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요. 그 이유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2021년하고 2020년도의 퍼포먼스를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뭐가 끌었냐면 앨범 판매량이 끌었어요. 근데 그 콘서트는 전무했단 말이죠. 그쵸. 요번 1분기가 콘서트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가 유일하게 갈리는 분기입니다. 아마 대부분 2분기부터는요 콘서트가 크던 작던 다 재개가 돼요. 그리고 그쵸, 그쵸.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유럽이라든가 동남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콘서트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제가 외국인과의 왕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힘든데 적어도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프라인 콘서트 내지는 오프라인과 언택트를 겸비한 콘서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올해 이렇게 YY 성장성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못 갔던 동남아하고 유럽에도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요. 지금 올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룹은 흔히 말하는 이제 1군 그룹입니다. 글로벌로 팬덤 인지도가 그렇겠죠. 충분한 예. 그룹들만 해요. 그럼 내년에는 그렇지 않은 그룹들도 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22년, 23년 실적이 좋을 거라 보고 있고 19년도부터 여기 지금 코로나19 기간 22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신규 아이돌들이 데뷔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그 모니타이제이션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24년 이후에도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터 회사들이 수익 구조가 보면 일단 콘서트, 네, 그다음에 콘서트로 인한 굿즈 수익, 그렇죠. 음반 팔고 네. 온라인 이제 네. 콘텐츠 수익들이 있을 네, 텐데 맞아요. 어쨌든 지금 콘서트라는 게 재개되기는 했는데 1분기는 뭔가 분기 전체를 봤을 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이제 2분기 이후에 점점 더 숫자 자체나 규모가 커질 거로 규모가 보시는 커지고 거죠.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 뭐 우리가 지금 이런 걸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팬덤 플랫폼이에요. 그때 제가 방송에 한번 나와서 뭐 버블 서비스 한번 얘기 드린 적이 네네.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버스는 네이버 브이라이브하고 합병을 한 다음에 위버스 2.0이라는 서비스를 네. 3분기에 내보낼 거고 크게 한 3가지 정도 서비스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조금 감지되는 느낌이 뭐냐면은 확인되는 내용들이 뭐냐 아티스트의 오프라인 공연을 봤는데 이것들이 플랫폼으로 이제 진입량이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보지 못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확인을 하면서 오히려 팬심이 더 강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서트 매출이 콘서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온라인 어떤 채널이나 플랫폼으로 유입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저희가 이제 그거 뭐 뎁스가 깊어졌다, 뭐 확장이 발생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은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온라인에 콘텐츠화가 되어야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개를 활용을 할 수 있고 하이브가 굉장한 재미난 시도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르세라핌이라고 이제 5월 2일 날 데뷔한 네네네. 게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디지털 사쿠라인데 사쿠라. 네, 맞아요. 디지털 스베니어라고 그냥 저희가 이제 NFT라고 표현을 할게요. NFT를 발행을 했는데 팬들이 이게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스베니어를 만들었고요. 향후에 이제 하이브가 또 두나무하고 협력을 예견을 했잖아요. 뭐 이제 굉장히 저희가 NFT는 발행이라는 걸 민팅이라고 하는데 발행할 수 있는 뭐 팬이 원하면 그렇게도 하겠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팬들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나오는 거죠. 저도 요새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뭔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 활동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뭔가 컨텐츠나 소위 덕질을 하기 위한 맞아요. 것들이 있고 다음까지 공백이 좀 길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원체 이제 온라인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계속 채워주는 소위 이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엔터사를 판단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 두 가지 네. 측면의 수익과 비용의 미스매치 구간을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는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 아티스트가 데뷔를 하고 성공을 할 때까지 그런 수익과 비용의 미스매치 구간.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해를 활동하는데 어떤 분기는 활동을 하고 어떤 분기는 활동하지 않는 그쵸.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근데 계절성이 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첫 번째도 우리가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콘텐츠가 생기면서 사전에 등록을 한다거나 사전에 팬덤 로열티를 만들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첫 번째 그 굉장히 길었던 기간이 단축이 됐고 한 해를 활동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빈 공간을 저희가 이제 뭐 아티스트의 백스테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콘텐츠 매출이란 게 회사들로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게 뭐 깔린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엔터주 말씀 주신 김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엔터라는 게 어쨌든 아티스트가 상품군인 그쵸. 거고 이게 얼만큼 다양하고 폭발력이 있냐가 결국은 매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소위 각 개 엔터사의 1군 에이스 그룹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소위 아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올해 실적 말고 올해 이후의 실적에 결국 성장을 보여줄 거는 지금 이미 에이스인 그렇죠. 데들 말고 네. 지금 이제 신인들이 얼마나 클 거냐 이게 결정을 할 것 네. 같은데 위원님이 보실 때 네. 좀 뭐 엔터사별로 전략이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좀 이런 그룹은 조금 눈여겨 보면 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그룹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공통점을 먼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차별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제조업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이게 막 수출이 어렵고 그럴 때 그리고 원가 절감이라든가 그 나라를 공략을 해야 될 때 제조업에서 흔히 피는 전략이 현지화예요. 현지화 그렇죠. 그렇죠. 그 직접 나가서 그 나라의 공장도 짓고 뭐 마케팅도 하면서 직접 하는데 엔터사들이 이제 그거를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 그 피지컬 앨범을 CD라고 하는데요. 그 앨범 시장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앨범을 실제적으로 사서 아무리 이게 뭐 소장 욕구가 있고 그쵸.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 틀어서 듣는 그런 과정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지컬 앨범은 이제 줄어들고 앨범은 있어요. 스티커죠, 스티커. 그쵸. 그냥. 사진, 줄어들고 사진과 있는데 스티커. 유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K-팝 관련된 앨범들은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19년도 2,100만 장에서 작년에 5,300만 장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데 네. 게다가 믹스까지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한국, 뭐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정도만 팔리는 줄 알았는데 아시아에서만 팔린다는 고정관념이 이제 있었죠. 미국이라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을 갖고 있는 데가 K-팝을 구매하기 시작하다 네. 보니까 이게 앨범 판매량도 좋아지고 수출의 믹스도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전제상 피지컬 앨범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지 시장을 공략을 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음악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공략을 했는데 일본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략을 했죠. 근데 그쵸. 미국은 나가서 사실 좀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번번이 실패를 했다가 뭐 싸이부터 했는데 방탄소년단이 나가서 사실은 앨범 1등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곡으로 1등 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빌보드 탑 100에서 1등을 하는 게 네.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좀 선진화가 되었고 지금 제가 아까 막 현지화라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각가지 회사들이 이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M은 NCT라는 그룹 네이밍으로 해서요. 헐리우드하고 도쿄라는 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NCT 도쿄, NCT 헐리우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아. NCT, 뭐 일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원래 될 것 숫자로 같아요.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그 NCT가 원래는 네. 그 이수만 씨가 만들 때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어떤 성향을 그렇게 뭐 그때부터 이제 SMCU가 나왔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할 때는 NCT는 N개의 CT, 그러니까 몇 개의 도시로 갈 거냐. 저는 이렇게 이제 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럼 이해가 더 네네네네네. 쉬울 겁니다. 네. 성공을 하면 네. 아마 이 다양성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SM은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하이브는 지금 뭐 미국에 이타카 홀딩스를 산 이후에 이타카 홀딩스가 지금 걸그룹을 준비를 할 겁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거. 그와 비슷한 형태로 준비를 할 거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이브 재팬이 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활발한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는 그 JYP예요. JYP? JYP는 이제 니쥬라는 그룹을 이미 일본에서 히트를 시켰고요. 현지에서. 그리고 앨범을 뭐 50만 장 이상 팔고요. 정규 앨범은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30만 장 이상 팔아요. 그런 똑같은 모델로 보이그룹 모델을 시작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내년도에 데뷔를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박진영 PD가 뭐 일본 갔었다고 한참 네, 기사가 맞아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박진영 PD가 그 니쥬라는 프로그램 니찌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인지도가 많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쥬 걸도 이렇게 잘 됐었는데 니쥬 네. 보이 프로그램도 인지도가 좀 좋아질 거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C는 차이나의 약자예요. 이런 팀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프로젝트 USA입니다. USA. 그러니까
JYP가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리퍼블릭 레코드라고 하는 이제 음악 사업을 하는 거대 회사, 레코드 회사하고 협업을 하면서부터 트와이스의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점프업을 했어요. 미국 현지에서. 네. 그러면서 트와이스가 원래 기존에는 한 50만 장 정도 팔던 굉장히 빅스타였는데 이제 한 80만 장 정도로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미국의 믹스 개선이 되면서 좋아졌는데 그 트와이스가 그 수혜를 봤는데 현지에서의 마케팅은 결국 현지 회사가 더 잘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대형 회사가 이렇게 스폰서십은 하지만 협력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서 1등. 스트레이키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그룹하고 그 회사하고 이런저런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프로젝트 USA라는 걸그룹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0 프로젝트 USA. USA. 그러니까 프로젝트 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냥 미국의 걸그룹을 이제 데뷔를 시키겠다라는 하는 그 데뷔명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까지는 계획이 있던 거고. 네, USA는 최근에 좀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생기는 제가 거고.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JYP는 이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룹을 23년이 되면 총 5개 그룹을 갖게 됩니다. 현지화된 그룹이. 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SM은 아직 현지 그룹은 없어요. 헐리우드하고 도쿄는 나와서 런칭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해야 되는 친구들인 거고 하이브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런칭된 건 없고요. 유일하게 이제 그 JYP가 중국의 한 팀, 일본의 한 팀을 갖고 있는데 세 팀을 더 추가하게 그러니까 되는 대부분은 거죠. 이제 현지인이 그룹 멤버 중에 한두 명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렇죠. 아예 그냥 일본, 중국, 미국까지 해서 현지 멤버들이 이제 아티스트가 아이돌 1.0은 한국 가수가 미국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아처럼. 뭐 2.0은 지금 외국인 멤버가 저희 한국 그 아이돌 그룹에 한국의 합류를 시스템을 해서. 하는 건데 네. 3.0은 현지에서 현지 그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을 한국 음악 형식으로 육성을 해서 데뷔를 시키고 매니지먼트도 한국 시스템대로 합니다. 5개의 현지 팀이면 거의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JYP 팀 전체가 한 5개 맞아요. 될 것 같은데 그 그렇죠? 굉장히 지금 숫자 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현지 팀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쪽에 그게 어필이 잘 돼요? 니주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네. 굉장히 잘 먹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화장품이라든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초반에는 해외 명품 화장품들도 막 많이 갖다 쓰고 그렇죠. 수입해서 쓰다가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저희 뭐 국내에 있는 제품들 좋아지면서 내국인 또 소비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화장품하고 똑같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자국 제품이라든가 자국 문화에 대한 어떤 더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은 우리가 그런 음악 시스템을 인정을 하고 재밌고 좋고 듣기 편하고 그런 노래인 건데 뭐 우리가 조금 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 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좋아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티스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뭐 1차, 2차, 3차 저작밀이라고 하는데 1차는 그냥 앨범하고 스트리밍이에요. 2차는 콘서트와 MD고 3차가 뭐냐면 초상권을 활용한 겁니다. 광고라든가 출연이거든요. 뭐 코로나19여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엔터사의 광고나 초상 매출들이요. 글로벌로 굉장히 인기 있는 블랙핑크나 BTS 빼고 나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 거는 어느 사람이나 똑같아요. 광고 마케팅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자국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뭐 캐스팅을 한다거나 섭외한다거나 뭐 프로그램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빈도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을 해서 현지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자국민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퍼포먼스가 좀 더 우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이돌이라는 팀이 처음 생길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우리 1세대 아이돌이 남자는 뭐 H.O.T, H.O.T. 잭스키스 이런 팀이고 소방차는 소방차 그쵸. 네, 그쪽 세대로 가시는 거예요. 글로 안 갑니까? 아니요. H.O.T를 1세대 서태지 서태지는 또 그 아이돌 좀 아닌가요? 보다 조금 다른. 그럼 근데 이제 좀 기획된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H.O.T. 기획사에서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그렇죠. 올라온 게. 그 표현이 정확하십니다. 기획된 네, 아이돌. 네네네. 근데 그때쯤에 한참 또 해외에서는 뭐 겨울연가.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 그렇죠. 뭐, 그 전에 뭐 뉴키즈 온더 뉴키즈 온더 블럭이나 블럭. 이런 팀들이 내한 공연하면은 어마어마한 팬이 몰리고 했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그 미국에 있는 소위 모의 그룹 멤버들의 팬덤과 한국 멤버들의 팬덤을 봤을 때는 나랑 좀 동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큰 팬덤이 몰렸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금방 생기죠. 약간 니주도 어떻게 보면 좀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걸그룹에 비해서는 뭐 노래나 뭐 댄스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평도 또 하실 있지만 수도 있지만 실제 현지에서 받고 있는 현 일본만에서의 인기는 사실 트와이스 남부럽지 않은 네, 그래서 수준인 것 같아서 이제 데뷔한 지 아직 뭐 2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1년이 조금 넘었고 또 코로나로 뭐 앨범도, 오프라인 활동도 오프라인 못했고. 활동도 못했을 거고 앨범도 미니 앨범 2장에 정규 앨범 1장 정도 냈으니까 그냥 원래 우리 한국 아이돌들이 판단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앨범 컴백이 있었던 건데 이제 뭐 하반기가 접어들게 되면은 니주의 뭐 공연 소식도 아마 들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가 다시 또 수출하는 모델이었으면은 가니 못 가니 그쵸, 좀 이런 그쵸.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국민이기 때문에 일단은 로컬에서만 뭐가 풀리면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어쨌든 중장기 관점에서는 현지화를 성공하는 이제 그룹들이 나오냐가 네. 그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엔터맨치를 상단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다. 저는 그게 이제 리레이팅이 아니고 그냥 차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일본에서 지금은 JYP가 2팀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네. 한 5팀 정도 한다면 또 다른 JYP가 하나 그냥 생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지금 트와이스랑 이제 니주로 갔어요. 네. 트와이스도 하고 니주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세 팀을 더 만들어요. 이제 정말로 예를 들어 트와이스 팬 100만, 뭐 니주 팀 100만, 뭐 세 팀 또 각 100만씩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하나의 JYP가 생기는 거지만 그렇지. 트와이스 팬들이 결국 이제 가다가 이제 니주로 가고 아, 이 안에서 섞이면 어떡하냐. 잡아먹는 상황이 되면 네. 그럼 사실상 오히려 여러 개로 많이 운영은 하지만 팬들은 한정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게 일단은 팬 사이즈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일본하고 미국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미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그게 나왔죠. 수많은 아이돌이 뭐 30개 팀, 50개 팀이 1년에 데뷔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돌은 정말 몇 팀 없어요. 그러니까 팬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이제 네. 아이돌이. 그러니까 이게 네. 엔터테인먼트는 결국 페이 투 윈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케팅을 페이 투 윈으로 해서 이겨야 되는 시장인데 이제 과거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는 거는 그 페이 투 윈이 되게 지역적이고 오프라인이고 일회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관되면서 이게 롱텀화되고 다양화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채널에다가 페이 투 윈을 하다 보니까 그 색깔이 좀 바뀌면서 좀 더 짙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체가 레드오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케이팝 음악을 하는 일본 팀과 미국 팀은 거의 없잖아요. 아직은 4대 기획사가 나가서 비빌 언덕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정프로님이 되게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 이제 이게 이제 섹터 분석할 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이제 침투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상품이 나왔을 때 전체 시장에서 이 상품의 침투율이 얼마만큼 들어갔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전기차 분석할 때도 전체 차 시장 대비 전기차의 침투율이 1%냐 2%냐 3%냐 이걸 갖고 이제 산업의 발전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 국내에선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아이돌이라는 어떤 이 상품의 음악 시장 침투율은 상당히 포화 상태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일본은 조금 진행형인 것 같고 미국은 전체 음반 시장이나 음악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인 것 같고. 현재 이제 K-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회사한테는 의미 있는 비중인데 아직까지는 전체 미국 음악 시장에서 침투율은 뭐 5%도 채 안 되지. 5%가 되면은 대박이 났을 것 5% 같고요. 나면 엄청 대박. 5%도 안 됐을 것 같고요. 1%뭐 될까 말까. 사실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떠올렸을 때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려면 빌보드 타이틀이 있어야 될 겁니다. 빌보드 그렇죠. 뭐 빌보드도 뭐 50위, 100위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흔히 저희는 좀 이제 엘리트주의가 좀 있으니까 뭐 한 10등 안에는 들고 뭐 5등, 3등 하고 뭐 1등을 했으면 더 좋아. 이런 그룹 딱 떠올리시면 몇 개 그룹 없어요. 없죠. 손에 꼽죠. 네, 그러니까 말씀한 그 침투율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 방대하게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가서 사실 그 이게 뭐 제가 KLPG와 JLPG와 LPGA 투어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가서 운영하고 하고 성공의 확률이 좀 낮아요. 근데 1등을 하면 대박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여자 골퍼
분들이 미국, 뭐 일본도 당연히 어렵긴 하지만 맞아요. 일본에 가서 좀 가깝고 이제 조금 뭐 시장이 그거보다 성숙돼 있으니까 뭐 이게 좀 편한 그런 면들이 좀 있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그런 식으로 음. 크게 도전하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시장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좀 익숙하고 같은 동양인인데다가 저희 케이팝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 상징적으로 돔공연을 네. 굉장히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음악 시장 굉장히 그리고 일본이 또 좋은 게 저는 일본이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미디어로 잠깐 넘어가면 엔터에서 일본이 아직도 디지털화가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화가 얼마나 많이 안 되어 있을까라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나마 파악을 한번 해보면 전체 100이라는 그 우리가 콘텐츠 소비에서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한 30에서 40%를 TV로 보고요. 그렇죠. 카드 결제도 아직 뭐 네. 또 덜 된다 30에서 그러고. 40을 VOD, DVD로 보고요. 그런 DVD? 네, 30%만 OTT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를 하려고 음. 회사에 서류를 신청해야 되는데 재택근무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작성해서 회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려면 회사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 뭐 이런 결제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그, 전산화가 좀 예. 덜 돼 있다라는 뭐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K-팝이 굉장히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미국은 워낙 그런 것들이 그 저희랑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 나라니까 별로 문제는 안 되는데 일본은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뭐 비교 우위를 일본 현지 가수들보다 한국 가수들이 한국 시스템이 더 빨리 획득하고 그걸 시장을 장악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디지털은 누가 먼저 이 플랫폼과 이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써봤느냐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잘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뭐 침투율 측면도 좋긴 하지만 포텐셜도 충분히 좀 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던 거는 좀 봐야 되는데 요런 문제는 이제 지금 엔터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그 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문제. 그렇죠. 근데 이건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이거는 그 이후에 동생 아이돌들이 또 군대를 갈 때 또 그렇죠.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기준은 하나예요.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SM 관련해서 SM 뭐 인수 뭐 지분 매각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작년부터 이슈가 서른 되긴 많은데 하지만 되는 건 되는 게 없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엔터의 불확실성, 뭐 투자 앞으로 여력, 이런 뭐 신규 팀의 대비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독 기사만 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기대를 굉장히 했었던 이제 빅뱅의 컴백이 이게 이제 이별곡처럼 약간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 보긴 하지만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 3가지를 확인하더라도 엔터에 득이 되는 이슈는 잘 없습니다. 뭐 빅뱅이 컴백을 해가지고 뭐 고척돔에서 공연을 했다 이런 건 이렇게 딱 반전이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좋았던 거고. 탑은 탈퇴해버리고. 예, 그렇죠. 뭐 SM이 뭐 어떤 기업의 인수가 돼가지고 뭘 강화를 시키겠다 좋았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엔터주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이슈가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옆으로 이슈를 좀 미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측면도 주가 부진을 좀 끌어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 있다. 엔터는 아마 오늘 뭐 워낙 설명 잘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정리가 잘 되셨을 것 같고 네. 위원님 또 이렇게 미디어나 레저 쪽도 네, 보시잖아요. 근데 네. 요새 뭐 내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최근에 어디 놀이공원 갔다는 사진들 보면 네. 정말 오, 바글바글하던데. 에버랜드 같은데 네. 난리더라고요. 레저 쪽 섹터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레저는 사실 레저는 이제 리오프닝에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좀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적어서 네네. 레저는 크게 저희가 리오프닝이라는 거를 한 3가지 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단계 리오프닝.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내 방역 체계 완화입니다. 근데 그거는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네. 5월 1일부터 5월 2일부터 저희가 노마스크 쓰면서 네. 그 국내 방역 체계 완화는 더 이상 이제 뭐 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웃바운드의 완화입니다. 아웃바운드의 완화는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웃바운드의 완화는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그 나라, 그러니까 방문국의 방역 체계가 하나 연결돼요. 세 번째는 인바운드의 완화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한국 그렇죠, 들어오는 한국 거.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는 우리가 풀어줬어요. 근데 네. 인바운드는 뭐 그럼
애니바디 외국인 다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죠. 한국한테 중요한 외국인은 두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그렇죠. 글로벌로 가장 그 엄격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네. 하필 네. 그리고 아웃바운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월에 한 4만 편 정도를 비행기를 왔다 갔다 뛰었거든요. 국제선 기준으로. 국제선 기준으로. 월 4만 편? 예, 4만 편 정도를 뛰었습니다. 와. 그래서 1년 한 달에 나가면 한 300만 명 정도를 송객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그게 있었던 코로나 직전에. 예, 그렇죠. 근데 그 4만 편 중에 한 2만 편이 중국 플러스 일본이에요. 절반이. 네, 한 만 편이 동남아, 동남아. 만 편이 미국, 장거리 미국 거리. 기타 등등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가격하고 같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중국하고 일본이 50%이긴 하지만 가격이 동남아나 장거리 노선보다는 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이즈 레비뉴 구조로 봤을 때는 50이 안 50%는 되는 아닐 거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하고 뭐 유럽 이런 게 오픈이 됐을 때 극소수의 물량이긴 하지만 우리가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여행주들은 수익 구조가 그런 어떤 그 뭐 항공권 그리고 호텔 지상비 이런 걸 합산해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봤거든요. 곱하기 몇 퍼센트 마크업 구조를 봤는데 원가가 비싸지니까 그 마크업 구조의 수익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수익성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탑라인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모습들은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아웃바운드는 아까 중국하고 일본이 해제가 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에 대한 그 해제 상황을 가정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은 대체 언제 풀릴 거니라고를 다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저주의 리오프닝은 그 포인트 잡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데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예요. 네. 사실 22년이 오면서 중국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하면 2월 달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거는 도쿄 올림픽과 비슷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6월 달에 청도 유니버시아드 게임인가가 있거든요. 뭐 이때 한번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5월 달에 노동절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근데 때가 됐다 싶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로 코로나 상하이 베이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뉴스에서는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근데 이게 모든 포커스가 10월 달에 공산당 회의에 그쵸. 있으면 네.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중국이란 나라가 오픈되거나 뭔가를 그런 거를 급진전해서 변화하는 걸 기대하기 힘들다. 경제 논리보다 지금 정치 논리가 강한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면 11월, 12월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는 조금 느슨해지고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웃바운드 측면에서 중국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는 데까지는 리드 타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인바운드 측면에서 카지노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년 정도 중국인 고객을 지금 못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프로님들이 그 카지노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고객을 데리고 올까요? 내 그 고객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크고 가장 중요한 고객부터 한국에 초청해서 우리 카지노로 불러오려고 모객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같은 한 명이긴 하지만 사이즈가 큰 고객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레버리지가 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일본은 저는 케이팝 가수들이 공연을 많이 하고 일본은 자국 가수들의 그 한국과 비슷하게 콘서트가 확장되는 시기가 얘도 4분기예요. 4분기.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의 회복력은 한 4분기 정도 보여줄 텐데 숫자상으로 보면 19년도 코로나19 이전에 한 30-40%밖에 안 됐겠지만 그게 30-40%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아웃바운드는 리드 타임이 있어서 풀캐파를 확인을 못해요. 근데 외국인 카지노는 적은 숫자가 들어오긴 하지만 네. 우리가 VIP 중에서도 대형 VIP가 들어온다는 걸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좀 폭발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하면서 리오프닝을 접근을 해보면 리오프닝의 접근 시각은요, 약간 한 방을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 주식이 뭘까요? 가장 센 파트가 어딜까요?를 좀 노리시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은 다 기대를 하고 2년 동안 쌓인 거를 한 네. 번에 방에. 메이크업하고 싶은. 그거는 그냥 벌어질 일은 기정사실인 건데 그리고 뭐 시기도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가장 베타가 셀 거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카지노 면세점.
그렇죠. 그걸 기대했는데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아웃바운드가 풀리는 게 올해 가을 이후가 되니까 네. 숫자로 잡히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레저 섹터에서 숫자를 뭐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근데 뭐 이제 내국인 관련해서 저희가 강원랜드라든가 네네.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호텔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수요는 거의 회복을 다 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내수 같습니다. 소비가 먼저 회복될 네. 거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올해 한 가을부터 네. 내년 넘어가는 시점.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 이제 뭐 호텔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여행사들도 있고 뭐 OTA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모객을 많이 해야 되는 OTA들은 성적이 안 좋았죠. 근데 에어비앤비 이러면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국인들이 내국에서 놀러 다니니까 해외는 못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카지노들도 그러니까 로컬 카지노, 글로벌 카지노, 샌즈나 이런 거 말고 로컬 카지노들은 그 미국에서만 하고 미국 내에 여행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캐파로 인해서 왔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키움증권 하우스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 중국, 한국을 비교했던 뭐 레저 삼국지 이런 것들을 와서 시사점을 끌어보니까 네. 향후에 만약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자국 내 수요가 해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이제 미국이 이제 레저 관련해서는 가장 빠르게 살아나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로컬 카지노에 그렇겠네. 베팅을 하는 게 좀 가장 좀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았냐 하고 이제 작년 9월에 그런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뭐 그랬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쭤보기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그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 레저 관련 기업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과거에도 2년 동안은 구조조정이 된 업종이 있을 거고 네. 2년 동안 다 같이 어떻게든 버텨서 반등돼 다 같이 영업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보셨을 때 2년 동안 레저에서 구조조정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은 산업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패키지 여행사가 지금 직원 수로 따지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아 패키지 여행사가 네. 아, 그래서 업체 수도 좀 줄었나요? 업체 수는 뭐 저희가 상장사 기준으로 준 건 없고요. 근데 그 패키지 여행사의 대리점 숫자는 좀 휴업을 하시거나 이런 그렇겠네.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뭐 패키지 여행사는 사실 이제 좀 원래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OTA에 대한 공습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했던 산업이긴 한데 그러면서 디지털화를 많이 추구를 했고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그 이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된 거고요. 근데 여전히 베이스는 상품 베이스는 패키지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먹힐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좀 절감이라든가 효율화가 많이 진행됐던 산업들은 호텔 산업들이에요. 호텔 산업.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갖고 있었던 호텔 사업 부문들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그렇죠. 또 매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오피스로 개조하기도 네, 하고 맞아. 뭐. 그런 게 있었고 상장사 기준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매스 레이오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근데 이게 그 코스트를 줄여놨던 게 그 단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요. 이 한 번 벌어지는 거는 정말 영업력일 이게 때. 타노스가 한번 딱 하듯이 금방 딱 올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때 갑자기 손님이 몰리는데 그거를 캐파를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깅은 안 될 겁니다. 코스트가. 그럼 리딩을 해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안 좋았던 상황인데 이걸 코스트를 리딩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이거에서 조금 벗어난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국인 수요가 출중한 회사 강원랜드라든가 롯데관광 내수 이 카지노. 회사는 내수 카지노인 강원랜드 그리고 호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손님 롯데관광 오면 당장 받을 수 있는 애들인 거죠. 네, 그게 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좀 많이 된 거는 패키지 여행사랑 호텔 네, 호텔 쪽이고 쪽. 현재 이제 손님이 늘었을 때 바로 영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들은 내수가 좀 탄탄한 내수 쪽에 네, 네, 있는 네. 카지노 호텔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아마 오늘 도움이 네. 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시간이 또 다 허락된 시간이 다 지나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키움증권의 우리 이남수 연구위원님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